자,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주제고요. 오늘은 호흡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가지고 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을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반 정도나 조금 더 나가보고요.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분량은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구조와 기능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학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사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근육 얘기했고요, 신경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까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오늘은 마지막 주제입니다. 호흡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업하고는 조금 이번에는 다르고요. 약간은 물리학을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리학이라고 굉장히 복잡한 물리학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아주 단순한 물리적 법칙이나 원칙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수치를 오늘 시간 그리고 다음 주 시간까지 조금은 계속 머리에 좀 염두를 해 두어야 될 겁니다. 물론 제가 계속적으로 친절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숫자를 조금 이렇게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흡계 먼저 모든 토픽에서 그랬듯이 이 호흡계의 기능이 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부 들어가고 그리고 해부가 그렇게 이루어진 이유 그리고 그것의 기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먼저 호흡계를 써 보겠습니다. 호흡계. 우리가 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아주 쉽게 답으로서 빵점이 아닐 수 있는 그렇다고 100점은 아니지만 왜 이런 기능을 가졌냐라는 질문을 하려면 그냥 살려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누가 살려고요? 그렇죠.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나눠서 자기가 각자가 수행을 하죠. 뭐 심혈관계면 심혈관계대로, 근골격계는 근골격계대로. 자, 호흡계의 기능은 뭘까요? 뭐 간단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100점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답할 거예요. 산소 운반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90여 점 정도 줄 거예요. 100점은 못 주고요. 그러면 호흡계는 우리한테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기능과 역할이냐? 뭐 틀리진 않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호흡계를 구성하는 기관, 뭐 또 기억하십니다. 하나의 원자위부터 그다음에 세포, 조직, 그다음에 기관, 기관계 기억 다 하실 거고요. 그래서 기관계가 온전하게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관은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흡계는 여러분들의 코와 입은 꼭 호흡계만은 아니죠. 그러나 코와 입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허파까지 그리고 허파에서부터 또 사실은 정확하게 호흡계로 구분은 되지 않지만 혈관을 통해서 혈관에 있는 특정한 단백질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고 결국은 마지막 우리의 발끝에 있는 세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기체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세포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나한테 산소를 공급해줘 라고 하지만 호흡계란 특별한 계라기보다는 호흡에 필요한 모든 계들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것을 호흡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순환계 하면 심장, 혈액, 혈관 이렇게 딱 세 개의 기관으로 얘기했다면 호흡계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혈관도 그리고 혈액도 약간은 호흡계의 기능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호흡계는 어느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거의 전부 다 모든 것들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호흡계는 단순히 허파뿐만 아니구나. 여기는 심혈관계의 일부 그리고 심지어는 근골격계도 포함되어 있구나를 이해할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얘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호흡계의 기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5개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써놨죠.
아니, 두 번째 써놨나요? 네. 두 번째, moving air, 공기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공기를 교환시킵니다. 어디? 공기와 티슈가 서로 공기를, 기체를 이동시키도록 하죠. 자, 여기다 제가 잠깐 빼놨는데 첫 번째 기능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기능은 굉장히 재밌어요. Providing an extensive surface area for gas exchange between air and blood라고 제가 써놨어요. 다시 말해서 기체와 혈액이 서로 특정한 기체를, 그러니까 공기와 혈액이 특정한 기체를 교환할 수 있도록 extensive surface area를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죠. 사실은 저 1번의 기능은 실질적으로는 그 허파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허파가 왜 있을까요? 네, 1번이 답입니다. 허파는 기체를 교환할까요? 아마도요. 기체를 교환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허파는 실질적으로 기체를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 기체 교환은 물리적 법칙의 원칙에 의해서,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와요. 단순하게 제가 입과 코를 통해서 하고 호흡을 들이쉬면 단순히 외부에 있는 공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 공기에 들어가 있는 먼지 또는 곰팡이 또는 심지어는 병원체까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면 내 몸은 그것을 거르거나 특정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가 아닌 굉장히 마른 건조한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내 몸은 굉장히 싫어해요. 내 몸이 마르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내 몸은 이것이 들어가는 동안 뭐라 그럴까, 따뜻하게 데워주는 동시에 100% 상대 습도를 만듭니다. 대신 말해서 굉장히 촉촉하게 공기를 만들죠. 지금의 대기의 지금 상대 습도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겨울이니까 지금 날씨가 맑으니까 한 40%, 50% 정도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호흡하는 순간 50%의 상대 습도의 공기가 내 몸에 들어가는 순간 코와 입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쭉 내려가는 동안 100% 상대 습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여기 있는 공기도 내가 걸러줍니다. 여러분 코 속에 있는 코털들, 그리고 입 안에 있는 모든 점막들이 여러분들의 먼지를 걸러줍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모든 해부학책을 보시면 코와 이불을 통해 가지고 공기가 흘러 들어가는 길은 이런 식으로 돼서 한번 꺾여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어봐. 직접적으로 여기 목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이렇게 쑥 내려가지 않을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코와 입을 통해서 기도죠. 사실은 입과 코를 통해서 한번 뒤로 가다가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걸러지죠. 사실은 저항이라는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저항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빨리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꺾입니다. 왜 꺾일까요? 네, 꺾여야 공기가 소위 말해서 와류가 생깁니다. 터뷸런스라고 하죠. 와류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기에 포함된 모든 먼지가 한 번쯤은 내 목과 그리고 입, 그리고 이 인후두, 그리고 나의 기관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어딘가 점막에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먼지가 모두 다 걸러지죠. 그냥 해부학이 생긴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해부학은 기능을 함께 공존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마른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기가 따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물질 또는 내 몸에 들어오는 병원체에 대해서 특정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호흡계의 기능이기도 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운동생리학에서는 그리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 시간에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또 있죠. 네 번째로는 소리를 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허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말을 못해요. 허파를 통해서 공기가 뿜어져 나올 때 목소리, 성대를 통해서 성대의 크기를 조절하고 떨림을 조절하면서 저는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바깥에 산책 나가면 맨날 그러죠. 땅바닥 젖고 냄새를 맡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호흡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또다시 해부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계 한번 볼까요? 일단은 크게 두 개로 나눌게요. 예. 제가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두 개로 나누는데 또 두 개로 나눌게요. Anatomical Perspective하고 Functional Perspective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호흡계는 두 개의 해부적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해부학적 영역으로 나누고요. 그 영역은 Upper Respiratory System과 Lower Respiratory System입니다. 상기도, 하기도 또는 상부 호흡계 또는 하부 호흡계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입, 코, 인후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 그래서 두 개로 나뉘는, 보세요. 코, 입, 꺾여서 들어갑니다. 공기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죠. 기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허파 양쪽으로 나뉩니다. 여기까지만을 Upper Respiratory System이라고 합니다. 상부 기도부, 상부 호흡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 끝 허파과리까지를 하부 호흡계 정도로 이해합니다. 요거는 해부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능적 관점에서 이야기할게요. 기능적 관점에서는 또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Conductive Zone, 하나는 Respiratory Zone.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저 Conductive Zone과 Respiratory Zone으로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해부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기능적 관점에서만 이야기할 겁니다. 자, Conductive Zone은 뭐냐? 글자 그대로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통로이죠. 외부와 교신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혈관 이야기할 때도 혈관도 동맥혈관,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혈관 얘기했죠. 동맥혈관의 기능은 conductive vessel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달해 주는 겁니다. 뿜 하고 심장이 펌핑을 하면 저 끝까지 전달을 빨리 해줘야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맥혈관은.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전도 구간은 공기를 이동시켜주기만 합니다. 외부와는 아무 교신이 없죠. 거기에 비해서 respiratory zone은 이동시킨 공기를 실질적으로 우리 몸속에 가스를 전달하거나 가스를 받아들이는 구간입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모세혈관과 비슷하죠. respiratory zo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기가 실질적으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과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요 박스는. 자, 이번에 내려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해부학적 관점이 아니고 기능적 관점에서 호흡계의 일부 해부적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히 입, 코에서부터 기도로 내려와서 맨 마지막 끝단, 막장,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폐포 또는 허파과리라고 얘기하죠. 거기까지의 과정을 해부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그림이 지금 제가 여기다 그리는 일종의 계산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기도가 내려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내려오면 두 개로 나뉘어요. 두 개로 나뉩니다. 이쪽에서는 왼쪽 허파, 이쪽에서는 오른쪽 허파로 나뉩니다. 기도는 두 쪽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두 개 왼쪽으로 들어온 허파 안으로 들어오는 기관지죠. 기관의 기도 또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 공기가 통과하는 관, 이 정도로 이해하세요. 그럼 요거는 기관이 나뉜 거니까 기관지라고 하죠. 가지할 때 지자예요. 그러니까 기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기관지는 또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또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요 두 개는 또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요 두 개는 또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반복시키는 거 아닙니다. 예, 계속 두 개로 나뉩니다. 언제까지요? 딱 23번 나뉩니다. 헉, 교수님 정말이에요? 네. 24번 아니에요. 23번. 22번 아닙니다. 23번이요. 정말요? 네. 23번입니다. 예외가 없나요? 네. 예외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혹시 정말 2천만 명 중에 한두 명은 그 가능성은 제가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호파를 모두 끄집어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학생들의 호파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번 갈리기 시작해서 딱 23번 갈립니다. 정확하게.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끝단에는 몇 개가 생길까요? 하면 2의 23승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맨 위에는 트라치아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두 개로 나뉘죠. 한 번 첫 번째 나뉩니다. 23번까지 나뉩니다. 그래서 0을 우리는 1generation입니다. 세대입니다. 1generation, 2generation, 3generation, 4gene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24generation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누차 오늘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허파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틀립니다. 틀린 답이에요. 점수를 주더라도 20점도 못 줍니다. 허파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장소일 뿐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허파가 갈아치우지 않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허파에서 물리적 원칙에 의해서만 교환됩니다. 이건 생리적 원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허파는 그래서 공기와 혈액이 만나는 장소만 제공합니다. 나머지는 자연의 법칙이 알아서 해줍니다. 자, 제가 요 얘기를 잠깐 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0부터 23분지까지, 다시 말해서 24제너레이션까지 쭉 내려다 들여다 보시면 어딘가 우리가 방금 배운 단어가 있습니다. conducting 또는 conductive zone이고요. respiratory zone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6번째 가지까지는 16분지, 그러니까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6분지까지는 모두 다 conductive zone입니다. 거기까지는 마치 동맥혈관처럼 외부와 교신을 안 해요. 그냥 공기만 이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기를 전도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전도시킵니다. 그러다가 17번 분지까지 내려가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외부와 공기를 혈액과 공기가 만날 수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 17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분지는 일어납니다. 다만 17번부터 조금씩은 혈액과 공기가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23번에 내려가야 가장 많은 양의 또는 가장 많은 표면적의 허파과리 또는 폐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폐포를 연상하신다 그러면 뭐를 연상하시면 딱 좋으냐면요, 포도송이, 아주 알이 꽉 찬 포도송이 정도로 이해를 하세요. 또는 브로콜리 아시죠? 브로콜리 생긴 거. 또는 브로콜리 같이 생겼는데 하얗게 생기는 칼리플라워 정도 생각하세요. 그게 허파과리 정도까지 생겼습니다. 마지막까지 내려가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는 이러한 공기주머니를 들여다 볼 수 있죠. 뭐 제가 이거 포도처럼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또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공기가 들어오면 이 허파과리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많은 오밀조밀한 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파과리, 폐포의 마지막 끝단과
그 끝단 바로 옆에 붙어서 지나가는 모세혈관을 볼 수 있죠. 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허파의 역할이 뭐라고요? 네, 기체와 혈액이 만나도록만 해줍니다. 나머지는 물리가 해줍니다. 자연의 법칙이.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개의 단위, 몇 분지까지 컨덕티브 존, 그리고 레스피레토리 존인 거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단면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혈관의 단면적이 어느 정도에 큽니까? 라고 얘기했듯이 처음에 0부터 23분지까지 나열을 하고 각각의 단면적을 한번 뜯어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에서 제가 지금 폐포를 그렸지만 폐포의 안쪽에 혈관과 만나는 요 부분, 요 만나는 요 모든 부분을 다 뜯어서 펼쳐서 다 모으면 약 이 정도까지의 500cm 스퀘어 정도 크게 되겠죠? 의 굉장히 넓은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폐포가 혈관과 만날 수 있는 면적은 테니스 반 코트 정도 되죠. 굉장히 큰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들이실 때 어느 정도 들이시는지 아세요? 그냥 모르면 무조건 5죠. 예, 500cc를 들이십니다. 500cc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 맥주 500cc죠. 500cc를 딱 들이시면 들이시는 순간 500cc가 허파과리에 모두 다 테니스 반 코트만큼 500cc가 얇게 쫙 깔립니다. 굉장히 넓은 영역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허파를 하나 잘라내도 하나의 허파 가지고 최소한 테니스의 4분의 1 코트가 혈액과 기체가 만납니다. 자, 그러니 허파과리는 그리고 사실은 요 가슴 흉곽 안에 있는 허파의 볼륨 정도는 한 5리터, 모르면 무조건 5입니다. 한 5리터에서 6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허파의 공간, 5리터에서 6리터의 공간인데 5리터에서 6리터 공간을 기관과 기관지와 모세혈관과 허파가리와 모든 것의 조직을 꾹꾹꾹 해가지고 꾹꾹꾹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공간을 아주 얇게 썰어서 여기 위에 테니스 반 코트만큼 한번 깔아보세요. 얼만큼 얇아야 하는지. 그러니 사실은 허파는 그래서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파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허파는 조직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만남의 장소를 주려고 하니 그 이외에 다른 조직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허파는 매우 수동적인 녀석입니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호흡기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체의 교환이죠. 우리는 산소를 공급해야 되고 산소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세포가 살아가는데 5가지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산소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설탕도 있고 소금도 있고 온도도 있고 물도 있죠. 그러나 산소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우리는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허파는 자체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혈관도 없어요.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면적을 제공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허파를 도와줘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허파가 공기를 갈아치울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허파 자체는 못합니다. 왜? 허파는 팽창도 수축도 이완도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죠. 자, 요 그림을 한번 잠깐만요. 이렇게 너무 넘어갔다. 예. 그 전에 제가 다른 얘기를 잠깐 하고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해부학적 구조를 얘기했고요. 여기 보시면 내려가시다가 허파까리는 17번 단계부터 17분지, 그러니까 18제너레이션부터 조금씩 허파까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맨 끝에 24제너레이션, 24분지에서부터는 완벽하게 허파까리가 생깁니다. 여기는 전도 영역, 여기는 호흡 영역이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연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자, 보세요.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폐포입니다. 폐포. 그리고 요 가운데 빨간 그림으로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 크기입니다. 헤모글로빈이 겨우 저 폐포 사이에 하나 찡겨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환계소 보통 모세혈관은 보통 찌그러져 있고 운동 시작하면 드디어 압력에 의해서 플로우가 생기고 겨우 그 모세혈관이 열리면 그 헤모글로빈 한두 녀석이 어깨 찡겨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의 구경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허파도 사실은 폐포 사이에 혈관들은 겨우 헤모글로빈 하나 또는 둘, 커봤자 한 3개 정도가 지나갈 정도의 공간밖에 생기지 않죠. 왜? 가능하면 혈액과 기체가 잘 쉽게 빠르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헤모글로빈이 폐포 옆을 지나가다가 산소를 못 가지고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폐포 옆을 지나가는 모든 헤모글로빈은 거짓말 안 하고 1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산소를 가지고 갑니다. 굉장하죠. 그러기 위해서 헤모글로빈 굉장히 작은 구멍 하나 사이로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산소를 얻어서 가게 됩니다. 또는 이산화탄소를 내려놓고 가게 되죠. 자, 이것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그림을 보고 싶다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공하는 그림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막 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많고요. 제가 일일이 최고의 그림을 다 뽑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명칭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방금도 여기서 보셨듯이 허파과리 또는 폐포 또는 제가 가끔가다 영어로는 알비올라이라고 합니다. 알비올라이.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모세혈관과 거기를 지나가는 적혈구 그리고 헤모글로빈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여기서 여기 그림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요. 여기 요 그림입니다. 여기서 단어를 제가 하나 또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어가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blood gas barrier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혈액 기체 장애물 barrier 이 정도로. 자, 동시에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허파과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색깔을 약간 넣고 싶어서요. 이번에는 다른 판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보이나요? 네, 색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허파과리입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 여기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혈액이 들어가고 혈액이 빠져나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죠. 해부화적 구조니까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엔 이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제가 만나는 이 부분을 제가 그리려고 합니다. 자, 허파과리도 두께가 있어요. 허파과리도 조직이니까 허파과리의 두께를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허파과리의 두께입니다. 요거는 제가 혈관, 허파과리 옆을 지나가는 혈관을 그리는데 이 혈관 또한 두께가 있죠. 단층 편평세포라고 제가 얘기했죠. 매우 얇지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모세혈관을 제가 그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혈관의 벽을 제가 그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산소를 이동시킬 겁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그린 것이 요 그림을 잘라서 제가 요로 그린 거죠. 그리니 요게 두께고요. 요게 폐포의 두께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게 혈관의 두께가 되겠죠. 얇습니다. 매우 얇아요. 그리고 우리는 산소를 운반시킬 겁니다. 여기에 산소가 있고요. 잠깐만 다시 이거 쓰겠습니다. 산소가 있고요.
이 산소는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하면. 산소가 여기 있죠. 이 산소는 폐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원하는 게 그거죠. 예. 거꾸로 이산화탄소는 폐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CO2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물리적 원칙,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산소가 폐포에 있는 것이 혈액 안으로, 이산화탄소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폐포 안으로 서로 교환이 되려면 산소는 또는 이산화탄소는 특정한 거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건너가야 하죠. 저 뒤에서 보이나요? 이 그림이? 보이죠? 네. 요 거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거리가 멀수록 이동이 쉬울까요? 거리가 얇을수록 만나기 쉽고 이동이 쉬울까요? 당연히 거리가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물론 우리는 해부학적으로 폐포의 세포의 두께나 그리고 혈관벽의 두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폐포와 혈관벽의 사이 정도는 우리가 좁힐 수는 있겠죠. 뭐 그것도 거의 예외는 없습니다. 거의 일정하니까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까만 거로 표시들은 요 두 개의 거리를 우리는 blood gas barrier라고 합니다. 자, 요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호흡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언급될 거고요.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blood gas barrier를 여기서 그려놓고 제가 여기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이 네모 박스를 잠깐 읽어볼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할 거는 우리가 두 개의 순환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해가지고 좌심실에서 뿜 하고 한번 심장이 펌프질을 하게 되면 혈관을 통해 가지고 온몸을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우심방으로 다시 그렇죠. 아닌가? 네.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우심방에서 다시 우심실에서 뿜 하고 압력이 생기면 그것이 허파를 한번 돌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카리악 아웃풋을 얘기하면서 카리악 아웃풋 5리터가 1분 동안 한 번씩 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몸을 돌 뿐만 아니라 몸을 한번 돌고 나오면 또다시 허파를 한번 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산소를 쓰고 돌아오면 다시 산소를 재충전해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모든 혈액은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모든 혈액은 다시 말해서 모든 카리악 아웃풋의 양은 결국은 한 번은 허파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각각의 크기와 해부적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세포막의 thickness나 아니면 거리나 등등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재미있는 수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혈액은 허파과리를 지나가는 모세혈관에서 지나가는 시간을 0.7초로 할애합니다. 0.75초. 0.75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허파과리 있고요. 혈관이 지나갑니다. 여기 헤모글로빈 녀석 하나가 지나갑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허파과리와 만나는 요 구간 동안 0.75초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죠. 0.75초요? 네, 정말 0.75초요. 교수님 혹시 0.8초? 거기까지 갑시다. 혹시 0.7초? 네, 거기까지 갑시다. 혹시 3초? 아니에요. 혹시 0.1초? 아니에요. 0.75초 정도 지나갑니다.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헤모글로빈이 적혈구가 폐포와 만나는 접촉면에 0.25초 내에 모든 기체 교환은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헤모글로빈은 자 열심히 몸을 한 바퀴 돌고 나왔다가 다시 우심실에서 뿜하고 뿜어져서 야 이제 허파로 가자 해서 허파로 이렇게 갔습니다. 나 산소 만나야 돼, 산소 만나야 돼 이러고 가죠. 그러다가 저기 산소 있다 그러고 가는 순간
산소를 만날 수 있는 구간이 딱 0.75초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소를 산소 만났다 반갑다 하고 산소와 손을 딱 잡는 시간은 0.25초 안에 끝납니다. 교수님, 그럼 나머지 0.5초는 뭐 하나요? 그냥 눈 안 나가요. 교수님, 우리 몸을 왜 그렇게 만들었죠? 왜 그럴까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시겠지만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카리아가 붓은 5리터에서 20리터까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4배 이상 증가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5리터의 혈액으로 똑같은 양의 혈액으로 밀폐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주워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 혈액의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0.75초를 지나가는 시간이 혈액은 훨씬 더 빨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0.5초, 0.4초, 0.4초, 0.3초만큼 빨리 지나가야 다시 카리아가 붓을 20리터까지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0.2초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어야만 휙 지나가더라도 빨리 산소를 잡고 이산화탄소를 내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0.75초라는 시간이 충분하게 보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운동을 할 때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도 아니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만나는 면에서 서로 교환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해부적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blood gas interface라고 썼습니다. blood gas barrier라고 제가 썼고요. 굉장히 얇은 거리입니다. 매우 넓은 면적이고요. 그리고 약 5억 개의 페퍼가 있고요. 이 5억 개의 페퍼를 모두 다 면적을 합하면 약 100m 스퀘어, 50에서 100m 스퀘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0m 곱하기 10m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테니스 반 코트라고. 그래서 아주 얇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그린 것처럼 이 blood gas barrier는 굉장히 얇아요. 얇다는 것의 장점은 아시겠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페포든 모세혈관이는 압력이 높아지면 둘 중에 하나가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이 얘기는 잡아먹는다는 말은 좀 우습지만 터져버려요. 혈압이 너무 많으면 페퍼가 터져버리고요. 페퍼가 너무 세면요, 모세혈관이 짓눌려서 헤모글로빈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혹시 여러분들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여기서 5,000m, 7,000m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산에 올라가면 폐가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폐의 그 모세혈관들이 터져요. 왜냐하면 페퍼가 너무 강하게 해서 이렇게 터져요. 그래서 폐 안에 혈액이 차죠. 그 경우가 페퍼의 압력이 너무 커서 폐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모자라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 숨을 세게 쉬어요. 그러면 허파가 그게 이기지 못해서 터져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허파는 말씀드렸지만 그 면적을 제공하기 위한 이유로 매우 약하게 만들어졌고, 그 약하다는 이유로 매우 영어 표현으로는 프레자일합니다. 매우 깨지기 쉬운 그러한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안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컨덕티브 존하고 레스피레이터리 존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150ml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는 뭐냐면 1회 호흡량입니다. 1회 호흡량. 나중에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1회 호흡량. 죄송합니다. 1회 호흡량 지우세요. 잘못했습니다. 1회 호흡량이 아니고요. dead space입니다. dead space. respiratory dead space라고 해서요. 요거는 죽은 공간이죠. 그래서 한국말 사강 또는 죽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죽은 공간. 사강이라고 합니다. 사강은 어디냐면 컨덕티브 존은 사강이라고 해요. 컨덕티브 존. 컨덕티브 존을 사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숨을 들이셔도 그러니까 입, 코부터
1분지 나오고 그 기관지로 나가는 데까지 그리고 거기서 16번 차례까지는 외부와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냥 공기가 흘러만 가는 통로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외부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죽은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dead space 그리고 그 양을 약 150cc, 150 ml 정도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추정이 아니고 사실은 뭐 우리는 측정까지 할 수 있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우린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비올레 공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한 3리터 정도 됩니다. 알비올레 공간. 다시 말해서 알비올레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고 많은 공기를 포함할 수 있느냐 하면 한 3리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 여기다 하나 써놨습니다. diffusion입니다. diffusion. 확산입니다. 확산. 그리고 이건 물리의 법칙이죠. 물리의 법칙이 아니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diffusion, 확산. 모든 기체 교환은 diffusion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호파의 역할은 뭐예요? 만나는 곳. 끝. 나머지는 기체와 혈액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나중에 좀 이따가 우리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얘기했고요. 요 conductive zone, respiratory zone, 그리고 surface area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 얘기했고요. 어떤 정도 수준의 그림인지 오른쪽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blood vessel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blood gas barrier 또는 interface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허파는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성 또는 해부가 기체와 혈액이 만나는 공간을 제공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자,